천안. 네. 천안에 2억 6,500만 원짜리 아파트 거래하는데 조사 나왔었어. 작년 10월 달에. 왜냐면 앞뒤로 2억 네. 9천에 팔았는데 너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3천 싸게 팔았다고? 네. 서울에 있는 거래다. 네.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지현입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요.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요. 세제 개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내용과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죽을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뭐 세무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저희 부동산 기반 이제 상속 상담이 요즘 확실히 많이 늘었고요. 자산이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막 팔기에는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뭐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전반적인 상담이 계속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게 그 삼전닉스 부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30대, 40대 분들의 이제 주택 취득자금 소명. 사실 그것의 가장 큰 이제 85%에서 90%는 국세청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근데 이제 너무 급격한 자산 가치 상승이 일어났고 본인이 찍히는 소득에 비해서 또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소명하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 좀 많고. 근데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7월에 세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고 지금 앞둔 시점이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방향성이나 기사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 국회에 법령으로 올라와 있는 것만 딱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보유세인데 종합부동산세 얘기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이 60%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자라는 게 이미 올라와 폐지하자 100%로? 네, 아예 없애자. 없애자. 그러면 사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에서 좀 낮춰서 좀 하자 이거 있는데 이걸 냅다 폐지하자가 이제 첫 번째고. 일단 한 2배는 올라가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세율이 이제 누진세율이다 예. 보니까.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자 약간 감면받는 게 고령자랑 장기 보유 관점이었는데 지금 모든 세금이 거주 관점으로 가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거주를 했었을 때 감면해 주는 걸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20년을 해야 60% 깎아줘요. 그러니까 잘 안 깎아줍니다. 이러면 아무도 감면 못 받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년은 살아야 예전 받는 만큼 받는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이제 목적이 상위 1%가 되는 세금이었는데 내는 인원수가 사실 뭐 3, 4%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보유세 세율. 그 문재인 정권처럼 전부 다 올리겠다. 그리고 2주택자부터 조정대상 지역은 중과세율 적용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최고 세율이 일반 세율이 3%고 그다음에 6%였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입법 법안은 여긴 3.2, 여긴 6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더 초밀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이고 좀 그거 좀 힘들 것 같고 양도소득세가 또 양도세.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작됐으니까 다주택자 부분들은 이제 약간 프리징 이펙트라 해서 동결 효과가 생겨버렸죠. 네, 그렇죠. 아무도 안 팔려고 하고요.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한 11% 빠졌다고 이제 뭐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량을 내놓을리 만무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공급이 없으니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의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지금 80%인데 보유 40%, 거주 40%, 40%씩. 근데 이거를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거주했었을 때 공제액수를 80%로 해주자. 보유기간 다 빼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거주를 안 하신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없애자.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목적이 좀 물가상승률 반영을 좀 쿠션을 해주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평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세금 2억 원까지만 깎아주자. 한도를 두자. 그래서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양도 차익이 20억 정도면 세금을 한 2억 2천 더 내야 되고 30억이면 한 6억 더 내야 됩니다. 이런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에 올라오면 시행 시기가 27년 1월 1일부터일 거예요. 왜냐면은 국회도 통과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분명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팔면 난 어디로 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아주 고가 아파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압구정 현대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내에 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환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팔고 색을 못 사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도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야? 근데 내년 되면 너도 세금 많이 늘어난다고? 아니 나도 많이 늘어나네? 우리 서로 한번 교환하자. 교환도 양도거든요. 네. 근데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예전에 취득가액이 뭐 20억이었다. 근데 지금은 뭐 90억이다. 교환을 하면 그게 200억이 되더라도 20억에서 200억 내는 것보다 90억에서 200억 내는 게 낮으니 우리 이번 참에 한번 정리하자. 동호수를 바꿔서 층을 바꿔서 한번 교환 전략이 예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모색이잖아요. 이걸 꼼수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이거 탈세도 아니고 세금 내고 정리하는 거니까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 움직임이 이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부 차원에서 원하는 건 매물이 늘어나는 걸 바라실 텐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한 방향은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한간에 나와 있는 보유세라든지 뭐 양도세 이런 세금, 부동산 세금 관련 부분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뭐가 있을 거다라고. 이게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잖아요. 계속 말씀하셨던 거가. 근데 이제 저도 이쪽에서 이제 좀 공부도 좀 하고 하는데 세제 개편안을 좀 빡빡하게 하는 게 그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가격 살짝 올리는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뭐든지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으면 좀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생기면 왜냐하면 제가 5월 9일 전에 2월부터 이제 더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게 있었을 때 하루에 상담이 상담자가 80통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급격한 변화라서 시장의 혼선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급진적으로 확 바꿔버리면 시장의 혼선이 엄청 커질 것 같다. 근데 원하시는 게 이제 공급이라고 치면 혼선에서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상 이해득실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웅크리지 않을까. 말 그대로 동결 효과가 1세대 1주택자도 동결이 생겨버리면 시장의 매물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을 수도 있겠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이제 대출이랑 뭐 세금이랑 공급이랑 다 맞물려야 되겠지만 세금은 사람들이 가장 예측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대출은 짠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사실 세금은 6개월 후부터 이래야 된다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시장의 동결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뭐 세금이라는 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매해 하게 되는데 이 7월에 항상 세제 개편안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7월에 하고 나서 이제 조세소위나 이제 올라가서 회의하고 재경부 회의하고 그다음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 기간 자체가 엄청 걸리더라고요. 7월쯤에 올라와야 딱 그 절차가 12월에 국회 통과가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연도에는 7월 말이 아니라 7월 초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7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7월 초나 중순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알려줘야겠다라고 느끼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서도 사실은 주택 관련 세금이 민감하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딜레이가 되면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확정 안 될 때도 많아요. 2월에 간신히 통과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의 혼선은 커지죠. 막판에는 내용이 확 바뀌어버릴 때도 있으니까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추후에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법안 발의니까. 네, 예. 자,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부동산 세금 관련된 부분이 바뀐다면 가장 좀 영향을 받을 계층은 어딜까요? 1세대 1주택자인데 12억 원까지 이제 비과세 받는 부분은 어떠한 개정도 없으니까 사실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니 이런 얘기가 있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12억 정도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범위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세대 1주택이면서 본인의 주택 시가가 15억 이하이신 분들. 그래야지 12억 네. 맞추니까. 3억 좀 초과되더라도 세액은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거의 계산해봤자 미비한 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거의 다 영향이 없을 거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죠. 1세대 1주택자도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또 한편은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전세는 이미 씨가 말랐기 때문에 월세 지내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월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분들은 영향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권 때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와 진짜 큽니다 이거는. 재산세는 이르게 올라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르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너무 세부담 상한이나 이런 것까지 올라가 버리면 작년에 2천만 원 냈는데 왜 올해 갑자기 6천을 내?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그 부담이 이제 3주택자만 좀 부담되겠지라 생각이 아니라 아 2주택자도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일시적 2주택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 세제 개편안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하반기에 한 채를 이제 비과세가 아직 가능하다 그러면 미리 팔아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차피 내가 3년이란 비과세 기간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되기 전에 또 세제 개편안 12월 끝나고 진짜 확정되는 거 보고 내가 반영되는 게 얼마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팔아도 되겠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3년간은 또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그 부담이 엄청 늘어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3년 지나기 전에 파는 거를 왜 또 고민해봐야 되냐면 질문 너무 잘 주셨는데 이 비과세 3년이란 기간이지 않습니까?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2년, 1년으로 또 줄어졌으니까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에 만약 이게 2년으로 줄어든다 근데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었던 기간이 뭐 1년 8개월이다. 그러면 부랴부랴 이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의 화가 좀 많이 나실 수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기존에 제발 임대주택 좀 하세요. 혜택 많이 줄게요. 그게 2017년도부터 쭉 이렇게 8년씩 쭉 하셨던 분들, 10년씩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게 끝나는 기간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상담이 요즘 많은데 그거 기간을 이제 그만하자. 등록임대 혜택을 이제 없애자 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8년간 내가 열심히 해서 계속 혜택 준다고 해서 앞으로 쭉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혜택을 없애겠다 그러면 황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이제 수립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신 분들은 좀 많이 황망스럽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임대주택 기간이 끝나버리면 보유세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릴 테니까 특히나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에 사시는 분들 뭐 청년층이나 뭐 노년층 1인 가구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그러면 월세를 당연히 높이지 않을까. 저 이제 보유세 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이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대요. 월세 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최종 소비자는 조세 정가를 받을 테니까 그것도 좀 두렵죠.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최근에 주식 시장 호황으로 인해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세금뿐만 아니고 뭐 주식 시장의 세제 개편도 혹시 이번에 7월에 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와, 올해 만약에 넣으면 너무 빠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얘기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게 상대적 박탈감 막 이런 단어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없는 사람들을 조금 보듬어야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초과 이익 분배 나오니까 뭐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와, 미실현 이익 과세는 좀 듣고 당황스러운데 사실 부동산은 미실현 이익 과세를 하고 있죠. 그게 재산세라고 저는 봐요. 보유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매년 가격 새로 매겨서 이 정도 가격 올라간 것 같으니까 세금 내잖아요. 근데 주식에다가 그걸 하면 와 그러면 미실적 손실은 어떻게 해줄 건가. 그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사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금융투자 소득세죠. 금투세가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다시 생긴다 만다에 대한 문제를 우선 차치하고 이게 처음에 올라왔었다가 유예시켰다가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좀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동산 세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제도가 바뀌면 시장이 막 혼란에 엄청 빠지거든요. 근데 금투세가 다시 뭐 도입하겠다 이러면 지금 속된 말로 한국 장 좋은데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금을 뗀다고? 그러면 잠깐만 다 팔아버려 막 이래버리면 갑자기 엄청난 시장의 유동성 변동이 생길 건데 그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국가 차원에서 사실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뭐 국민성장펀드나 뭐 슈퍼 ISA나 이런 것들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알아보실 때 유념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좋기는 해요.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국부펀드가 예전에 박근혜 정권부터 뭐 다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떠나서 그거는 거의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5년간 돈 담아두고 못 빼요. 5년간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근데 박근혜 정권이나 뭐 이때 보면 수익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 때 좋았던 게 뭐 갑자기 좀 잘 터져가지고 20% 올라간 건 있었는데 이번 정권의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 내가 원하는 SK 하이닉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커가는 스타트업을 막 지원을 할 테니까 거기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해 막 이런 느낌이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알아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금투세는 이번은 제발 아니었으면 이번엔 좀 빠르다. 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향후에는? 와, 근데 향후에도 저는 뭐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기존의 기조가 계속 그러게 됐었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왜냐면 사실 지금 증권거래소 사실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사실 증권 거래할 때 이미 많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금투세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네. 2027년 내년부터인가요? 가상자산 이제 코인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네. 코인 시장은 이제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이번에는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다. 지금 2차례인가 3차례인가 유예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강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과세가 저는 진짜 확실시라고 느낀 이유가 첫 번째로는 국세청에서 예산 30억을 들여가지고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7년 1월 1일부터 칼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OECD 가입 국가 각 나라의 국세청에서 그 나라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자산 데이터를 전부 다 끌어온 다음에 각 국가의 국민들 건 빼고 다른 나라 비거주자에 대한 데이터는 정보망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A란 국가에선 비거주자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거주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알아서 가져가서 세금 과세해. 그 시스템이 27년 1월 1일부터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상자산 세금을 안 매기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 이미 거의 다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거기 좀 기조를 맞춰 나가서 지금 과세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지금 코인 시장이 좀 죽었긴 한데 다시 뭐 살아났었을 때 세금 부분도 따져보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같은 세금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아직 정립 안 된 게 좀 많습니다. 그럼 스테이킹은 어떻게 할 건데? 디파이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에어드랍 받은 거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의 정의를 좀 내리는 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혼선이 너무 큽니다. 이건 세법엔 딱 한 줄 적혀 있거든요. 양도, 대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이게 세의 목도 보셔야 되는데 이 코인이 해외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했지만 세금 계산 구조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소득이 달라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인데 이건 기타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면요 건보료를 내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건보를 내게 돼 있습니다. 크겠네요, 그것도. 네, 그러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편되거나 구조가 바꿔야 될 게 좀 많기는 한데 결국은 좀 과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도 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라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이 처음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예전에 내가 취득이 얼마였는지 그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하다가 해킹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내 개인 지갑으로 넣어놨다가 빗썸으로 옮겼어요. 그럼 빗썸에서 이 취득가액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 알 것 수가 같아요. 없어요. 네. 모든 세금은 신고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해야 돼요. 그게 이제 환장할 노릇이에요. 다행인 점은 이제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27년 1월 1일부터 과세면 26년 12월 31일자 가액은 인정해주겠다. 너가 얼마에 취득했어도 그런 데이터를 본인이 잘 축적해야 된다. 이걸 제가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 썼을 때 가상자산 파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금 소명이 안 돼요. 자기가 얼마에 산지도 모르고 뭐 너무 샀다 팔다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못 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연말에 그냥 샀다 팔았다 한 번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손실 봤는데 왜 갑자기 팔아야 돼? 이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손실을 쭉 이끌어가서 이득 봤을 때 이득 본 건 이득 본 대로 그다음 손실 본 건 손실 본 대로 그때 상계를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바뀌면 뭐든지 좀 혼란스럽군요. 네. 저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엄청 혼선이 있을 거고 아주 많은 소송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과세가 맞냐 아니냐. 근데 이제 국세청 관점에서는 차라리 대법원 판례가 빨리 나오면 좋아요. 세법 빨리 바꿔버려야 되니까 한 5년간은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금으로 이제 혜택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재분배하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정말 요즘에는 세입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초과 세입이 많으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표현 자체가 이제 오해를 일으키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도 표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제 복지 차원으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찬성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다. 그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상여 너무 많이 주면 불로소득의 원천이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그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활발한 데가 지금 동탄이죠, 사실. 지지난주에 네. 22억 2,500이었는데. 롯데캐슬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15억이 넘네 만에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거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뭐 미분양도 났고 분양가 4억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이 정말 대단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가산자산, 뭐 주식, 부동산, 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한번 2부에서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앞서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유세 관련된 상담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의 상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보유세만 딱 듣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주택 수가 좀 있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 건지, 뭐 시장에 내놓는 게 나을 건지,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나을 건지, 뭐 이런 고민들에서 이제 보유세 고민이 많으신 건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주택수 많으신 분 제 고객 중에 430채? 옛날에는 막 15채는 막 흔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4채가 있다 그러면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진짜 2채입니다. 좀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택수가 막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높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이미 자산의 리밸런싱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올라갔었을 때 막 부담스럽다 그런 거는 오히려 막 한 주택이 너무 하이해졌고 나머지 한 채가 더 있는 상황. 이런 분들이 좀 고민이 있는 거지 엄청 대다수에게 이게 해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짊어져야 되는 부담은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빨리 이동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걸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2채, 3채를 더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보유를 할 거냐 이런 상담이 주를 이룬다는 거군요. 그 와중에도 5월 9일 전에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이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매물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도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시그널이네라고 해서 진짜 정리하실 분 많으세요. 근데 그때 정리하셔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서 또 돈을 더 버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자본시장으로 집중이었고 주택수 줄이자 했으니까 그것을 성실히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5월 9일 그 덕택에 약간 한두 달 정도 조정의 시간 좀 있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정말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어떤 선택의 이런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5월 9일 전에 저랑 상담하셔서 이제 보유세가 이 정도면 버티겠다. 그냥 쭉 가져갈게.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수를 말씀드렸죠. 제가 공시지가 10% 정도 계속 매년 상승했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그려드렸지만 공시지가 요즘 막 40%씩 올라간 아파트도 있고 제가 알기로 엄청난 하이엔드 주택이 47% 올랐거든요. 그래요. 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47% 올라간 거는. 1년에. 예, 그러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세율이 좀 더 빡셌다. 거기다 조정 대상지역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다. 그런 시뮬레이션 되면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염려해라. 뭐 그래 말씀은 드려놨는데 아마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그때도 세율이 너무 비싸면 그땐 진짜 증여하겠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좀 긴 세금인데 이 26년 7월 말에 종합부동산세로 이제는 중과세를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더라도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서를 받는 건 27년 11월이거든요. 12월 달에 받죠. 그리고 27년 6월 1일자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과세 대상자지 않습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국회 통과한지 보자.
어, 12월이나 1월까지 통과되는 거 보고 오 진짜 통과됐네. 그러면 그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어,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럼 만약에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 중과세율이 뭐 8, 90% 양도세를 내는데 이분들이 진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연말에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럼 증여세금은 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양도소득세랑 이제 증여세를 또 비교를 자녀분한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가 양수도가 또 가능하거든요. 좀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자금이 좀 있으면 너가 그냥 내 거 사가. 왜냐면 내 유동성이 없다. 너가 좀 사주면 그 돈으로 내 노후 생활을 하마.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말씀 잘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면은 아직 비과세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양도소득 부담이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막 3주택자의 비과세가 안 나온다. 그럼 82.5%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게 주택 가격이 근데 의외로 세 개 주기에서 꼭 한 채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이 정도에서 그냥 중과세 내더라도 얼마 안 내네. 그러면 그냥 자녀한테 팔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 재산 가치는 높은데 증여세는 이런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18억에 샀고 지금 20억밖에 안 됐다. 그럼 2억에 대해서만 중과세 내면 되니까 얼마 안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걸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오히려 증여세가 더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기준점이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고 증여세는 지금 갖고 있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내니까 요걸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고 좀 유리한 걸 선택해라. 근데 증여세는 이제 최고 세율이 과세 표준 30억 넘어가면 50%니까 일반적으로 양도세보다 낮아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무는 또 항상 달리 돌아가니까 그게 아파트라고 하면 서울이랑 경기도 뭐 12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사실 증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입자가 있다. 네. 그러면 채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임대 보증금이 있을 거니까. 그럼 임대 보증금이 6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승계해주는 조건이 부담부 증여거든요.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요. 근데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는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이제 정의는 유상 이전을 받으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세입자 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좀 같이 사실 거다 2년간. 네네. 이게 말이 될 리가 없으니까. 네. 이제 방 하나만 주시면 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공실 만들고 오셔라. 그러면 공실 상태에서 증여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이 짜세요. 좀 세금은 엄청 비싸지만 만약에 이제 순수하게 이제 집을 비운 상태다. 그러면 이게 10억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세입자 내보낼 때 결국은 부모님이 이거를 전세 보증금 우선 내줘야 되잖아요. 그 유동성이 없으면 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뭐 3억이었다. 3억을 내줘야 이분이 이제 이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이제 거주한다 뭐 이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런 게 있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실거주 들어가서 이제 10억짜리 이제 온전한 주택이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건데 10억 정도가 돼도 증여세가 상당해요. 한 2억 4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증여세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증여 취득세입니다. 예, 왜냐하면 증여자 주는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그 증여를 하려는 주택이 시가 표준에 공동주택 가격이랑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갑자기 3배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4%를 내야 되니까 10억짜리 받으면 갑자기 취득세만 1억 2,400. 뭐 국민주택 채권 사고 뭐 하면 거의 1억 3천 넘어버리니까 이거를 낼 수 있냐 자녀가.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게 10억 넘어가면 자녀가 기본 현금성 자산 25%가 없으면 증여도 안 된다. 예, 실행 자체가 안 된다. 이러긴 가능합니다. 취득세만 먼저 있다. 취득세라도 내고 증여받은 날이 뭐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다. 그러면 증여 취득세는 그날 내야 되겠지만 증여세는 3개월이 있거든요, 시간이. 왜냐하면 7월 말부터 이제 8, 9, 10, 10월 말까지 이제 증여세 뭐 신고랑 납부인데 그 전에 전세 세입자를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순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실거주 2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그걸로 본인의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저 전세 세입자 갑자기 나간다 했었을 때 자녀가 돈을 내줄 수 있겠냐. 고민 진짜 해보고 해라.
그래 말씀드립니다. 네. 딱 들어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 과거에도 뭐 보유세를 좀 강화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뭐 집값이 그렇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 보유세를 좀 강화한다면 집값이 좀 안정화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대내외적 환경을 따져봤었을 때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게 집값에 뭐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다른 정책적으로 계속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 5월 9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도 할 거고 막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주택자 포지션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더 좋아진 것도 전 그 생각이라고 봐요. 야 주택하지 말고 주식하자. 주식으로 다 몰려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쌈짓돈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체력이 있는 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라 뭐 주택 가격 무슨 상관이야? 막 이래버리는 상황이라면 영향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주택 가격을 내린다?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세입자분 나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아버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이제 임대차 매물은 거의 사라질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 이제 상담하셨던 분들도 태반이 그랬는데 사실 그 막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이런 분류를 좀 나눠서 좀 결이 나눠져 버리면 좀 이게 서로 막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제 고객분들 중에도 10년, 15년간 임대료 1원도 안 올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냥 살다가 가세요. 이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뭐 자산 가치 올라가면 뭐 그걸로 됐지. 뭐 욕심 뭐 그래 안 부리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말씀드렸더니 아니 내가 그러면 연마다 3천을 더 내면서까지 세입자를 생각해 줄 수는 없겠다. 나도 이제 노후 생활이 있는데 월에 250씩 거기다가 퍼부으라고? 와 그건 안 되겠네. 그러면 세입자 내보내고 월세 새로 세팅해야겠네. 그러게 딱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통 그 인터넷 어떤 댓글들 보면 야 지금 뭐 집값 못 잡는 게 보유세를 지금 뭐 안 올렸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려면 보유세가 거의 지금 상황으로 안 되고 거의 한 서너 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건데 그거가 또 정부 차원에서 그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폭등과 폭락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 매물 넘쳐나고 폭락을 원하시는 방향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낼 만큼의 강도를 조절해야 정부 차원에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정부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체다. 근데 사업체의 고객의 씨를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 세입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세금을 씨를 말린다? 그러면 모든 거를 국가한테 팔아버리거나 그냥 공매로 던져버리거나 그러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원하는 방향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우리가 보유세 증가를 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보통은 이제 단독 명의 말고 공동 명의로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효과가 좀 많이 좋나요? 이게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 공동명의를 했었는데 이게 최악이 된 케이스가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에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빡세지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1주택을 공동명의하는 거는 언제든지 거의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9억 원의 이제 종합부동산세 할 때 공제를 받기 때문에 18억 원까지는 거의 세금이 안 낼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공동명의는 비율이 5대5라는 가정으로 어쨌든 5대5를 가정으로 하면 1주택자는 오케이. 근데 2주택자부터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미 지금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에 의원 입법으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부터 이제 보유세 중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모든 보유 구간의 세금, 종합부동산세가 2배씩 올라가거든요, 거의. 이게 환장하는 게 부부간에 각각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그냥 1주택자로 세금 내요. 근데 이거를 50%씩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채씩 갖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가 돼요, 둘 다. 그러니까 황당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툭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엄청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분명 올 겁니다. 근데 또 가액이 근데 두 주택을 갖고 있고 50%에 합산을 했는데 그게 9억 미만이고 뭐 그러면은 부담은 많지는 않을 텐데 근데 주택 가격이 계속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 뭐 정부에서는 그 보유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보유세가 뭐 선진국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기조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느 기사를 좀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대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관련된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 미국을 많이 드니까 뭐 취득 보유 처분 단계를 다 말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국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주택 매매 취득할 때 뭐 1에서 3% 정도고 근데 내가 이제 3주택자다 뭐 이러면 중과세 맞으면 갑자기 이게 10에서 13%로 되니까 아주 높은 취득세율을 이미 내고 있고요. 그다음 보유세 부분도 이제 제가 아는 바는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이제 처음에 취득했었던 가액의 보유세를 매기거든요. 매입 가격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가격이 재산정돼서 거기에 보유세율을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실효세율은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번째는 팔 때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는 이미 뭐 최고세율 82.5%의 중과세율 존재해버리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도 좀 더 낮추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텐서리원 제도라 그래서 내가 10억에 팔았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택을 취득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러면 죽을 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냐? 네, 우리나라는 상속세랑 증여세가 과표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OECD 평균에서 실효세율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거의 압도적으로 좀 많이 상속세를 내는 편인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부부간에 380억까지가 안 내요. 뭐 190억씩 각각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짜리가 쭉 사고 팔면서 죽을 때까지 뭐 50억이 됐다. 상속받을 때 상속세 0원. 이러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보고 보유세만 이렇게 핀셋적으로 딴 나라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유리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면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매물로 내놓으라고 하면은 출구라도 좀 내주셔야 오케이 더 안 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안 살게요. 팔고 빠지겠습니다. 주택 사는데 뭐 죄송할 것까지 하네. 제가 이 시장을 이제 네. 떠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네. exit 구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상황에서 상속으로 넘어갈 건데 요즘 이제 제가 상속을 이제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상속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결국 상속세로 다 내요. 도중에 살아생전에 안 팔면. 근데 상속세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클로즈한 것도 근데 상속세가 막 5억, 10억씩 내는 사람이 엄청 허다해요. 근데 6개월 이내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상속인들이 그거 받아서 다 금매로 던져요. 세금 내려고. 제가 오죽하면 빨리 종신보험 가입해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정도인데 그런 구조로 어떤 단계든 간에 우리나라는 끝에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 부분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조금 많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사실 지금까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보유 중에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임대소득세요. 임대소득세.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언급을 하면 막 그게 반영이 될까 봐 두려운데 네, 임대료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제 소득세로 맞습니다. 네. 내야 되는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빼주고 있거든요. 간주 임대료도 좀 빼주고. 근데 최근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임대 이렇게 받는 거 불로소득이다. 이거 세금 구조 자체를 별도로 계산하자. 그런 얘기가 이미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두렵습니다.
너는 그러면 그냥 여기에 35% 내.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세수가 많이 거치겠죠. 근데 그 세수는 이제 분명 누군가의 돈이냐, 집주인의 돈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임대 시장은 월세는 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살면 되지.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서울에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직업이 거기 있는데 하다못해 서울 인근에 그 빨간 버스 다니는 데라도 살아야 되고 GTX 라인이라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지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나비 효과처럼 네. 좀 큰 어떤 이런 변화로 좀 다가올 수는 있겠군요. 자, 세무사님, 요즘에 뭐 국세청이 뭐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문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보통 뭐 탈세 조사를 할 때 부동산 관련된 어떤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좀 보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케이스도 너무 많고.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스탠다드 형태로 주기적으로 했는데 요즘 최근에 바뀐 거는 이제 빈도수가 확실히 많아졌어요. 압도적으로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의 강도는 빈도도 그렇고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장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여도 요즘 조사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해줬냐. 근데 대부분 그 이슈는 결국 자녀가 그 증여를 받은 거를 세금을 직접 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보고요. 증여에 대한 최근 조사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영끌해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엄마 카드를 줬어요. 엄카 찬스를 써라. 그거를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그 정도 걸리겠어라고 하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도 요즘은 정말 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많이 할 것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자 대출 조사를 많이 할 거예요. 사업자로 나 운영자금이다. 사업해야하는데 써야지. 뭐 기계장치 살 거야. 그래서 대출을 뭐 10억을 받으셨다고 해볼게요. 이걸 주택 사는데 쓴 거예요. 이거 지금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 여러 번 했고요. 7월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로 집만 안 사면 되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로 사업용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 이자 비용 경비 처리한 걸 통해서 사업자에 대한 전체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갈 게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볼 겁니다. 저는 진짜 사업자로 썼어요. 보니까 진짜 사업자로 썼어요. 대출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출을 엄마가 갚아줬네. 아이고. 네. 그럼 그 갚아준 것도 이번 증여세. 참에 전부 다 증여로 추징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예전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아요. 지금 주택 거래량 확 줄었죠.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는데요. 서울이 어떤 규제가 없으면 집합 건물 평균 거래량이 10,0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집합 건물이 한 4,000건으로 줄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을 기준점으로 봐볼게요. 이게 서울 기준이니까. 그러면 서울에 이제 관할 세무서에 계신 분들의 조사 캐파 총량이 8,000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8,000건. 그러면 기존에는 10,000건이었으면 월마다 2,000건은 더 못 잡으니까 이제 좀 필터를 해서 조사를 했겠죠. 근데 거래량이 확 줄었으니까 오히려 더 네. 다 볼 수 있군요.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매도자, 매수자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있다. 너무 쉽다. 그러면 이제 캐파가 남잖아요. 조사할 수 있는 캐파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증여 조사도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 조사도 할 거고, 하나가 뭐냐면 너가 어떻게 이런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있었어? 그런 것도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조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나 40대 분들이 제일 많을 건데, 뭐 강남 3구나 용산에 10억 정도 되는 임차 보증금 전세 정말 많죠. 너가 10억이 어디서 나서 이 보증금을 냈고 너가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어? 아니 엄마가 이름만 뭐 이름 오해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자 갚았는지 그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 좀 앞으로 나아갈 게 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발 조심해라. 일단 뭐 올해 만약에 거래를 하신 분 혹은 작년에 재작년에 거래하신 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갱신되거나 그래도 그럼 갱신됐네? 네.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액의 전세를 한 분들도 그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를 증빙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네. 얼추 기준 잡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10억이라고 봐요. 10억.
10억 이상 음. 된 분들,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자금 출처 이제 증빙을 만약에 우편으로 딱 받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스텝 받은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우선 첫 번째로 본인이 어떻게 처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서를 사실 보관하고, 사실 요즘은 다 뭐 스캔복사 하시잖아요. 네. 진짜 근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내가 모르면 어떻게 이제. 신고했더라. 그런 분도 있고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 중개사님 전화를 하세요. 어떤 돈으로 사셨어요? 제 돈이요. 자기 자금 20억. 아, 딱 한 줄 써서 돼요. 아 그래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아요. 바로 연락 오겠는데. 아, 바로 연락 오죠.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바로 초대장 받으니까.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제가 매수자 관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잔금이 끝나고 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사주인의 시군구청이나 부동산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그 조사 문서를 보면 매수자만 조사하지 않아요. 거기에 딱 3명을 조사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3명 다 조사합니다. 매도자도 황당하지만 그 문서를 받습니다. 아니, 나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날 왜 조사하냐. 아니, 당신이 가격을 다운계약서를 썼는지 그런 걸 계좌로 보겠다요. 왜냐하면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이 이제 규제가 시작돼서 15억까지는 6억, 25억까지는 4억, 뭐 그다음에 2억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실 KB 시세로 대출 시세를 잡아서 이게 15억 이하면 6억 해주고 이런 식인데, 그분들은 이제 헷갈려서 매도 가격이 15억 이하면 대출이 6억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17억에 거래했는데 막 14억 5천에 낮추신 거예요. 2억 5천은 몰래 현금으로 받고. 근데 그걸 막 입금을 꾸역꾸역 했어요. 이 돈 뭐예요? 거래 끝나고 나서 뭐 그 다음 날에 2억 5천이 입금이 되면 추궁을 하게 되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세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게 부정거래를 하게 되면 가산세도 40%일 뿐더러, 만약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부정거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냥 세금 바로 때려버려요. 그냥 다운거래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십시오. 예. 자, 요즘 뭐 세무조사 하면 굉장히 고액자산가들의 어떤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부동산을 거래하는 일반 시민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천안. 그러니까 천안은 어떠한 규제 지역도 아니죠. 네, 그렇죠. 천안에 2억 6천5백만 원짜리 아파트 거래하는데, 3자 간에 거래하는데 조사 나왔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아, 2억 6,500에 네. 거래도요? 왜냐하면 앞뒤로 2억 네. 9천에 팔았는데 너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3천 싸게 팔았다고? 예. 근데 비율로 따지면 10% 10%, 가까이 예. 되니까 전산망에 떠서 잡혔다. 아, 서울에 있는 거래다. 네.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울에서는 뭐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이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좀 필수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뭐 좀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2월 10일자로 개정이 좀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도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실제 현물 현금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외환을 바꾼 거다? 외국환 거래법상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가상자산 판 것도 이제 항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항목들이 추가됐는데, 그런 각각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도 그랬어요. 15억의 아파트를 사신 분이었어요. 8억에 임대 보증금 하고 내 번 돈 쭉쭉쭉쭉 해서 주식 판 돈 쭉쭉 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8억은 그러면 처음부터 8억이셨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예전에 신혼 초 때 4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4억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부모님한테. 네. 타고 올라가. 아, 근데 그거는 주식 매각 금액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 매각 금액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이번에 뭐 10억을 팔아서 주택을 샀다. 그러면 주식 시드 얼마셨어요? 2억이요. 어디서 나셨어요? 어머니가. 뭐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 증여세 안 낸 거 추징 당할 거다.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하셔야지. 요즘 뭐 부동산에서 30, 40 세대가 그 어떤 부동산 매입의 계층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집을 살 때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한 3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만약에 집을 샀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증여세를 그냥 바로 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냥 증여세 내고 더 이상 뭐 스트레스 안 받겠다라고 하신 분 진짜 있어요. 그러면 3억 원 정도에서 기존에 기증에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증여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면 갑자기 좀 생각이 많아지세요. 잠깐만, 그 정도는 생각 안 했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러면 3억의 자금이 필요한데 4천만 원 세금 내면 사실 2억 6천이 돼 버리는 거라 자금을 더 채워야 되거든요. 가끔 이제 뭐 연부연납해서 쪼개서 낼 수는 있는데 그러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빌리겠다. 엄마 제가 진짜 갚을게요.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이제 적정 이자율 4.6%인데요. 4.6% 딱 안 해도 되고 1,000만 원까지만 차이만 나면 되니까 거기까지 맞추고 이자 지급 꼭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무조건 만들어라. 만약에 이체 어떤 내역의 어떤 거래가 만약에 없다. 그럼 뭐 아예 증빙이 불가능한 거죠. 차용증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원금 자체를 합리적 경제인이 누가 공짜로 빌려주냐, 원금 상환도 안 받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피곤한 인생을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무조건 그 원금에 대한 어떤 그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로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방안이 둘 다 있죠. 결국 이자를 무이자로 했기 때문에 과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만 추징할 것이냐, 이걸로 되면 아주 땡큐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원금 자체를 보고 과세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힘든 대법원의 길을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제발 그거를 모험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들이는 이제 뭐 세무사나 변호사 비용과 본인의 정신적 에너지 고갈과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또 이슈되는 것 중에 농지법 개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팔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농지법 바뀐 거는 그겁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할 때 그 조사원이 그 농지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조사권을 약간 풀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건데 5월부터 7월까지는 대부분 전국에 있는 페이퍼만 먼저 봐요. 페이퍼로 이제 조사할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정할 때 필요한 인력들을 엄청나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근데 드론까지 띄워요. 그 수많은 농지를 볼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현황을 드론으로 실제 보겠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게 첫 번째로는 농지의 불법 전용일 거예요. 농지인데 뭐 이렇게 식당으로 쓰고 있다거나 주차장 쓰고 있다거나, 이거는 사실 농지로 안 쓰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귀 시켜 뭐 이런 것들 올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농사를 짓느냐죠. 근데 여기서 좀 억울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상속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농지는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충청도에 받았어요. 솔직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분들은 대부분 그 농지가 그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대부분 소작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은 농지법에는 사실 경자유전 원칙이라 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사실 원칙이지만 법에 적혀 있긴 합니다. 일정 요건에 부합을 하면 소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요건들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농지은행에 내놓겠다. 연에 뭐 20만 원, 30만 원만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게 합법적으로 농지를 주면 8년간 주면은 그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팔 때 세금도 확 줄어들어요. 이게 과태료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농지법의 지금 극단적인 상황은 아마 이행강제금일 겁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마 공시지가의 막 20%예요. 근데 이행을 할 때까지 매년 때려요. 그럼 공시지가 10억이면 갑자기 나는 그 농지에서 돈 1원도 안 나오는데 2억씩 내는 거예요. 너무 세죠. 그리고 LH의 강제 매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손 쓸 건 좀 손 쓰시고, 너무 과도하게 쓰셨다라는 거는 빨리 바꾸셔야 된다. 농지는 농지로 경작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소작을 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다가 그 절차에 맞춰서 꼭 사용하도록 하는 맞습니다. 방법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세무사가 이걸 말하냐 이러면 8년 자경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법에 8년간 농사를 충실하게 지우고 팔 때 세금 1억 원을 빼주는 게 있습니다. 농지법보다 이 요건이 더 엄격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 수용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지가 LH나 뭐 도로공사에 수용되는 걸 아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삼기 신도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농지 있는 데를 대부분 매입하지 않습니까? 임야나.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 가장 선단이 뭡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국가를 이제 수용을 하는 건데 그때 내가 농사를 지었네 만에 그런 서류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엄청 많아요. 아이고 내가 지었는데 이런 말 한마디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농지 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떼보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것의 가장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농지라고 봐요. 3기 신도시나 이런 토지 수용 사업은 대부분 경기도권이 많은데 거기 농지를 매입해서 국가가 이제 LH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건데 거기에 많은 투기 세력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해서 경기도권역에는 좀 엄격하게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목이 농지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임야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이 농지법상 농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의 전답 과수원은 당연히 포함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토임이라고 하죠. 토지 임야라 그래서 경사도가 좀 낮은 임야 그런 임야가 사실 과수원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제 농지로 쓰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사실 전답 과수원인데 초지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초지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초지는 뭐냐면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사료, 옥수수 같은 건데 동물의 사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건 또 초지법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농지 상속을 받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농지다라고 한다면 그 서류부터 촘촘히 살펴보는 게 네, 준비하는 맞습니다. 게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막 상속받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는 것도 답일 것 같다.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를 8년 이상 지었다. 그럼 그 기간을 끌고 와서 나도 자경감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빨리 그 시장에 내놓을까 이런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농지법 생기고 이게 농지 전수조사 얘기 나오고 나서 매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뺀 나머지 지역에는 네. 매물이 엄청 나왔대요. 이제 빨리 팔아야겠구나. 근데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상속받을 때도 그게 있거든요. 3년 이내에 농지법상 임차를 줘야 합법적인 임차로 인정해준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넉넉히 있으시면 안 되고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 자, 결국 뭐 농지 문제도 세금 문제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조금 농지를 보유하신 분들 조금 좀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한 번만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농지 대장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1년도에 그때 농지 대장이 좀 바뀌면서 농지 소유 관할 농지과에서 직권으로 이 사람이 농사를 실제 짓고 있지 않네라고 하면 임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주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류들을 먼저 좀 떼봐라. 그 다음에 이번 참에 내 농지를 만약에 팔면 얼마일까? 내가 상속받았지만 그동안에 무신경 했는데 부동산에 어찌 보면 관리잖아요. 상속재산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요. 7월의 세제 개편안부터 보유세 개편 그리고 국세청이 주목하는 부동산 세무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